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10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 규제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가 내정됐습니다. 신설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이 임명되는 등 차관급 인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안보실장이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유선으로 논의했습니다. 49개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했습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보다 많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곳은 이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업무 보고, 이번 주제는 주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잘못된 일이라면서 중과세의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인 일산의 한 노후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후주택 거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최고 문제점이 이제 주차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주차 지하가 40대 정도 됐을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성면, 곰팡이,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누전이나 침수 피해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전국의 수많은 노후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관련 규제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몰아 징벌적 과세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건축될 수 있도록 낡은 건축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를 겸해 진행됐고 국민이 참석해 윤 대통령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규제를 없애서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또 소규모 정비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녹이고 지방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김유리 이리나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붉은 벽돌의 노후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많아 장마철 침수 우려가 높은 데다 차량 한 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는 비좁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처럼 대규모 재개발 또는 일반 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후도 여건을 60%로 낮춰 사업 대상지를 넓히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등 공공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지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들이 새롭게 재정비되면 삶의 질도 올라가고 주거 환경도 개선되고 젊은 사람들도 유입되고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큽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의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도 추진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르고 결국 도심에서 밀려나서 매일 한두 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리는 잘못된 규제와 고통과 손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혁파,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우선 패스트 트랙이 도입됩니다. 준공 30년이 지날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허용합니다. 또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위반이 가능했지만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됩니다. 그간 신축 빌라 혼재 등으로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정비 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됩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60%,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낮아지면서 정비 가능 지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비구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 포함으로 늘려 방치된 자투리 부지까지 한 번에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 계획 도시도 재정비합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12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등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PF 사업장의 그 사업성을 높이고 뭔가 이제 부동산 경기를 조금 더 안정화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실효성 있고 좋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이에 따라 기존에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발급합니다. 지방 분양시장에 켜진 적신호에 대한 대응책도 담겼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부담 완화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택수를 뺄 방침입니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합니다. 세금 중과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지방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설 사업자에는 1년간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이 취득세 중과와 같은 이 징벌적인 세금으로 임대주택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주택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들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필요한 경우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해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고 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으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차례로 개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민생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러면 토론회에서 오간 주요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조태영 기자, 앞서 확인했다시피 이번 토론회 재건축, 재개발, 또 건설 경기 회복 방안 이런 게 발표가 됐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얘기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공급인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1인 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택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저출산이나 고령화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인구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주택 공급도 좀 다양해지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 내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1, 2인 가구에 맞춤형 그런 주택들을 많이 좀 만들 수 있게 정책을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1에서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형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30제곱미터 미만의 집은 방 설치가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겁니다. 또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져야 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도 폐지합니다. 아울러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돼 있던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 여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 2인 가구 지원 방안을 들어봤는데요. 1, 2인 가구는 주로 소형주택에 많이 살죠. 그래서 소형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형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국민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존 계획을 조정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함께 들어보시죠. 공공주택은 연내 13만 호가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신규 택지도 소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2만 호 정도의 신규 택지를 새롭게 찾아내겠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조정을 해서 약 3만 호 정도의 물량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 방금 들으셨다시피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인 12만 5천 호가 아닌 14만 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서 공공주택을 5천 호 이상 추가 공급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확대하는데요. 지난해 LH 연간주택 물량 중 민간이 참여한 곳은 3,200호로 전체 중에 불과 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까지 민간 참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조태영 기자, 작년까지 수많은 집 없는 서민들을 울렸던 사건이 있죠. 바로 전세 사기인데요. 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굉장히 이 뉴스에 이슈가 돼서 우리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또 전세 사기를 당해서 자살을 하거나 또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LH, 법원, 지자체 등 피해 유형과 지원 방안에 따라서 기존에는 접수 창구가 분산돼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모든 이 지원을 일원화하는 등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법적 조치 시 법률 전문가 대행 비용 지원도 인당 1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네,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들을 접하면서 국민 여론이요, 이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또 공인중개사에 대한 또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가 중개사 대신해서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하고 있는데요. 연간 보증 한도를 위험 요인에 따라서 상향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피해 계약자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무려 2에서 4년, 이 피해를 보상받는 데까지 최대 4년이 걸렸는데 이 기한을 굉장히 크게 단축합니다. 무려 3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과 관련한 정부 업무 보고 겸 민생 토론의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태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또 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1960년생으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재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실은 유 지명자의 합리적인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권익위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내정자는 어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장애인 등 소수자를 돕기 위해 법조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 권익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몸소 찾아가는 그 권익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을 비롯해 차관 인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왕윤종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또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현 대통령실 해외홍보 비서관을, 산업부 1차관에 강경성 2차관을, 2차관에는 현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정인교 현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내정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안보실장이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전화로 논의했습니다. 한편 한미일을 비롯한 49개국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안보실장은 최근 서해상 포병 사격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러북 군사협력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장 실장은 지난해는 한미동맹 발전의 상징적인 한 해였다고 언급했고, 설리번 보좌관도 올해에도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자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48개국과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한 것, 나아가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들을 2023년 12월 30일,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걸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은 러시아가 스스로 동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외교에 복귀하라는 국제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9일 백악관은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On January, as I said, and then on January 6th, since then, Russian forces again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We're still assessing the impacts of these strikes, but we can confirm that at least one of them landed in Kharkiv. 커비 조정관은 현지 시간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러북 무기 거래 문제를 회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제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로 꼽히고 있죠. 처음으로 70대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점차 나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1인 가구가 늘면서 세대 수는 증가하는데 이 또한 70대 이상의 1인 세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변화를 김창규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작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보다 0.22% 준 5,132만여 명입니다.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한 2020년 이후 4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차 늙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는 23만여 명 늘고 20대 인구는 약 22만 명 줄면서 처음으로 역전된 겁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 명 늘어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곳은 이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11%로 고령화 사회인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이 고령 사회인 겁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올해 3,593만 명, 전체 인구의 약 7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5세에서 49세, 다시 말해 핵심 생산 가능 인구 감소폭은 더 가파릅니다. 생산 인구는 줄고 고령층은 늘면서 부양비 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적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 이제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한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중 70대 이상 1인 세대가 가장 많았고 60대와 30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홀로 살다 죽음을 맞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중 5, 60대가 5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고연령층의 고독사 위험도 느는 셈입니다. 아울러 노인 빈곤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일을 만드는 시스템, 그 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그리고 정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원점에서 다시 터치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부는 통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인구 소멸 지역의 인구 유입과 출생률을 올리는 방안 등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 집 건너 빈집이고 그렇다 보니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인데요. 정부가 올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 특화지구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하나인 충남 부여의 충화면. 30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는 가게 대여섯 곳이 문을 열었었지만 지금은 음식점 한 곳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고깃집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모를 불판 식탁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 주민 수는 1,090명. 20년 전보다 570여 명 줄었고 주민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빈집은 늘어만 가고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도 오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촌 인력 수급을 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하는 학생 수가 지금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은 인근 학교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농촌 소멸 문제는 충화면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가운데 약 4분의 1이 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 고위험 지역인데요. 주로 농어촌에 낙후된 지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방의 노인화가 진행이 돼서 노인 고령화도 심각하지만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정주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행에 나섭니다. 농업, 농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올 하반기 새로 조성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500억 원 규모 펀드입니다.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종합 지원은 강화됐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인원은 5,000명으로 늘렸고 청년 맞춤형 농지 물량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확대 공급됩니다.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신규 지구는 2배 확대합니다. 농촌 난개발을 해결하고 공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농촌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 특화지구도 오는 3월 도입됩니다. 한편 정부는 올 초 농촌 소멸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취업자 수가 33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여 명, 2022년보다 32만 7천 명, 1.2% 늘었습니다. 연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2만 명 가까이 줄었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2022년에는 81만여 명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한 건 여성과 고령층입니다. 실제 여성 취업자가 30만 3천 명 늘어 전체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업종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6만 6천 명 증가했는데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9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 폭이 굉장히 큰 그런 연령 계층이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와 함께 이제 취업자 수 감소가 좀 동반되는 경향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천 명 줄어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도소매업 취업자도 3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한 비율을 뜻하는 연간 고용률은 62.6%를 기록했습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둔화한 23만 명을 기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재약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런 변동의 경우 장기적인 추세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 올해 더 많이 설치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서 이 복합시설의 운영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39곳에서 설치 운영된 학교 복합시설이 올해 40곳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 안에 문화체육 복지시설을 늘려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남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 기존 학생들이 좀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저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 지역 간 문화, 복지,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교육 돌봄 격차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학교 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지자체 재정 자립도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 정도에 따라 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중앙정부가 차등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 수영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 자립도에 관계없이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또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모집도 1년에 한 번에서 2번으로 늘렸습니다. 조기 선정 절차를 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복합시설을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교육발전특구 지정에도 연계해 2027년까지 총 200곳에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올해 첫 양산에 돌입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에서 저온과 고온, 강우와 결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F-21은 지난해 CJ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했고 초음속 비행과 공대공 무장 분리 등의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이 첨단 기술의 향연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장에서 디지털 청년 인재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 기업이 마련한 전시관에서 새로운 기술을 직접 체험합니다. I think everybody's just wondering, like, what are we going to discover? What's new? What's exciting? And in particular, for me, it's what do global companies bring? 세계 최대의 가전 IT 박람회인 CES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CES의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헬스케어, 지속 가능성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이 소개됐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AI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AI 로봇을 4년 만에 선보였고 LG전자는 전시관에 가사 로봇인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배치했습니다. 최신 기술이 모두 모인 CES에서 정부가 디지털 청년 인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재양성 사업교육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트렌드가 소개됐습니다. 정부의 IT 교육을 수료한 스타트업 대표도 참여해 창업에 대한 정보와 실리콘밸리 주요 기술 트렌드, 유망 투자 방향 등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럼이 디지털 청년 인재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계자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연구개발 교류 기반을 확충하고 세계 유수대학, 기업과의 인력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내륙은 점차 흐려져 밤한때 눈이 내리겠는데요. 1cm 미만으로 쌓이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춥지만 낮에 햇볕을 쬐면 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한 영하 4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높은 영상 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내륙에는 밤에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5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울진 영하 1도, 낮 기온은 강릉 8도, 울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영하 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부산 10도, 제주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1분 전. KTV 뉴스 스튜디오가 새롭게 변신합니다. 방송 30초 전. 3, 2, 1, 스타트!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지금 시작합니다.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도로 위 살얼음인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쉽게 판별이 안 돼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과 늦은 밤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좋은 예방법은 감속 운전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